10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예. 자, 어제 뒤풀이로 간 그 맥주집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근데 전 보면서 그 사장님 보면서 19회 때 합격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23회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근데 어제 이제 오픈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죠. 근데 19회 때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걸 얻어먹고. 근데 어떻게 잘하냐면 부동산 사무실도 잘하지만 낮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딱 양복 입고 그 구두 아주 비싼 거 딱 신고 약간 그 좀 그런 스타일로 영업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이제 요런 그 아파트나 요런 거 하시고 이분은 주로 상가 하시고 부부가 같이 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거의 있지 않고 그냥 상가 돌아다녀 맨날. 부동산 잘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그 상가 점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 개발을 그 다음에 약간 개조를 해갖고 막 그 지역에서 어떤 걸 헬스장 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주집을 했어. 맥주집인데 뭐 한 4층 건물을 다 해. 그 위에 노래방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 어제 가보니까 꽉 차. 지하부터 해서 3층까지. 그래서 느낌이 또 권리금 받고 넘기겠구나 이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셔서 중개업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과 관련된 건 모든 걸 하세요 그냥. 그죠?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부동산 하시면서 과일 팔지 말고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개발하고 특화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자꾸 그쪽 능력을 개발하시라고. 무궁무진해요. 할게.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서 일하신 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지금 이걸 하지만 딴 것도 배워보고 싶다는 거야. 더 돈 많이 될 수 있는 거. 응?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면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꼭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빨리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가셔서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이게 중개업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또 다른 쪽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래야 이게 포트폴리오가 맞아. 응? 그걸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만 하는 것은 리스크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관련된 다른 일을 이렇게 하시면 포트폴리오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면 고용인을 잘 고용해야 돼. 고용인 나왔죠? 그러면 고용인 그러면 요 어떤 사람이에요? 종업원이죠. 부동산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 이렇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종업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직원이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우리 이제 시험 볼 때는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한 분은 증 갖고 있는 사람, 한 분은 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고 이렇게. 중요한 차이점이 또 뭔가요? 소속 공인인증서로 일하는 이 사람은 계약서 같은 거 써줄 수 있죠. 중개 업무를 봐줄 수가 있고 여기는 중개 업무를 봐줄 수가 그 차이점.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소속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취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무교육이 막 진행이 되는데 벌써 이제 자격증 따실 예정인 분들은 다 예약을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한 달치가 뭐 꽉 찼대 지금. 그래서 실무교육 시즌이 현재 요새 12월 달하고 1월 달까지 핫 시즌이야. 그러니까 2월 달 되면 조금 이제 느슨해지고. 실무교육 받는데 교육 시간이 28시간 이상, 법상 32시간 이상,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7시간씩 받는 걸 치면 4일 받아요, 4일.
그래서 하루에 뭐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일일 특강 하는데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일 특강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4일 받는다고 생각해봐. 길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좀 힘든 일이긴 한데 힘든 줄 모르고 받는다고. 그죠? 한 4일 때쯤 되면, 3일째쯤 됐을 때가 좀 힘들어하고 마지막 날은 그냥 거의 그냥 지나가고. 예. 자, 그래. 그런데 중개보조원 될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을 받냐면 직무교육을 받게 돼 있다. 응? 이 직무교육은 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동영상만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동영상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끝나. 종류 2종류. 자, 그런데 여기요. 사실은 여기가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밑에 있는 이런 고용인을 필요하면 자, 첫 번째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필요하다면 2명, 3명, 10명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무실 딱 갔을 때 사무실 직원이 한 서너 명이 있다. 잘 되는데요. 갔을 때 이제 혼자 한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인건비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안 둘 수도 있고 둔다면 여러 명 둘 수도 있다 이런 거지. 두 번째는 대신에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은 질 각오를 하셔야 된다. 책임지시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은 전부 다 여기 얘기요. 여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럼 위에서부터 쓸 수 있는데 2가지를 꼭 지켜줘야 돼. 첫 번째,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결격서에 공부했죠? 뭐 파산 신청, 파산 선고 받고 막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감옥 전과 기록이 좀 있고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결격자로 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결격자를 갖다가 뽑았으면 안 된다고. 미성년자를 갖다가 자격증이 있다고 소공으로 고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성년자는 자격증을 딸 수 있어. 그렇지만 결격자이기 때문에 소공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은 뽑아 쓰잖아요. 그러면 고용신고를 갖다가 관청에 하게 돼 있어요. 고용신고. 고용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법상 보면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뽑힌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그럼 이제 고용하려면 사장님인 개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면접을 볼 거 아니야. 봐가지고 보니까 뭐 성실해 보이고 인상도 좋고 뭐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내일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어떻게 해? 의자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소파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면요. 얘기를 안 해도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커피잔 같은 거 이런 것도 화장실로 씻으러 가야죠? 그거 일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잔 씻기 위해서 딱 들잖아.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들었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돼? 잠깐 하셔야 돼. 왜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잠깐 해놓고 고용신고를 해야 돼.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옛날에 이게 아니었어요. 뭐 10일 이내 뭐 그랬었어. 근데 지금 뭐예요? 업무 개시죠? 이제.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거 보면. 딱 드는 순간에 잠깐. 그래서 법에서 인정한 게 요거예요. 요거.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그리고 뭐냐면 잠깐 해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고용신고 이렇게. 자 가세요. 하면 돼. 그게 이거예요. 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예요. 한 달 정도 나와요. 그런 사람은 가끔씩 봐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관청이 알고 영업정지를 때리지? 좀 의아하죠? 조금 있으면 그 의문이 풀려요. 법에서는 고용했을 때만 신고하라고 돼 있지 않고
잘랐을 때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종료신고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관뒀을 때도 신고하고 사장님이 잘랐을 때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종료신고라고 한다고요. 이 종료신고는 이건 미리 하기 힘들잖아. 갑자기 자르고 싶잖아. 그래서 요것은 10일 이내에 종료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르고 나서 10일 이내, 관두고 나서 10일 이내야.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이거니. 그죠? 이거 얘기하면서 막 10일 이내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딱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 지문에. 낼 게 없으면 이거 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신고 안 했으니까 요것도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요게 들키는 이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고용신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잘렸어요. 잘린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그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장님한테 뭐 그게 뭐 누구 탓이든 뭐든 관계없어. 하여간 잘리고 나면 기분 나쁘니까 그 사장님을 어떻게 해요? 혼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이거 신고 안 했잖아 지금. 자기가 고용돼서 일할 때는 사장님 고용신고 안 했다고 관청에 가서 찌르진 않아요. 언제 찌르러 가? 잘렸을 때. 그럼 찌르면 바로 전화 옵니다. 혹시 아무개 씨 거기 사무실에서 일한 적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가슴이 덜컹. 일한 적 있잖아. 부인할 수 없죠. 자기가 일했다고 하니까. 고용신고 하셨나요? 대답을 못 하잖아. 업무정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 구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지쇼. 사실은 시험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잘 나와. 고용인에 관련해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책임을 지지? 책임지는 근거.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야? 내용. 이 두 가지. 그럼 책임지는 근거는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 법조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요. 밑에 있는 고용인이 있다, 소공이나 보조원이 있다 그랬을 때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이렇게 돼 있죠. 영업상 활동은 고스란히 그대로 누가 한 걸로 치냐면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실제 고용인이 사고 친 거예요. 잘못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 없는데도 한 걸로 친다니까. 잘못은 여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걸로 법에서 그냥 본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응?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거예요. 이 근거 조문이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해하실 게 모든 고용인의 모든 활동을 다 책임져라 그렇게 하는 건 지나치죠? 어떤 활동만? 영업상 활동만. 사장님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돈을 벌어주는 활동, 그 활동을 하다가 사고 냈을 때는 사장님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구체로 어떻게 지느냐 관련해서 첫 번째 민사 책임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형사 책임이라는 게 있고 두 개로 나뉘어요. 요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B라는 의뢰인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리고 이거 사장님 C요. 어떤 잘못했는가 보니까 이 고용인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손님한테. 그린벨트에서 막 풀린다고 막 이거 사면 무조건 대박이라고. 풀릴 계획도 없는데 속였죠. 돈이 묶여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잘못한 사람은 고용인이니까 거짓말 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해요.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고용인이 돈이 없을 수 있죠. 야, 있으면 자기 사무실 차리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낸 거니까 고용인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자기가 거짓말해서 자기가 이득 챙기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죠? 요 부동산 사장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사고 친 거니까 사장님이 같이 책임지도록 하는 거야, 이 조문은. 그러니까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 C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진다. 이 같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대책임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연대책임이다. 이렇게 들어. 무서운 책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게 무섭다는 거냐면 B라는 사람이 A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요렇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안 하고 C한테 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C라는 사람이 왜 나한테만 다 물으라고 하냐, 여기도 돈 받아라 는 소리를 일체 못하는 거야. 재판에 걸리면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라고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막 그래버려도 무조건 물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책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책임지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닌데요, 소용없어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무서운 책임이야 이거.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면 이런 무서운 책임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고용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 걸 느낄 수 있어. 그런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사람은요, 그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사무실을 얻었어요. 근데 B는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사무실 빌려줄게, 같이 하자. 그래서 동업한다고요. 그럼 요 사람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죠? 이 사람은 뭐예요? 사무실 점포를 댔습니다만 법률상 지위는 뭐예요? 중개보조원이죠. 그렇지만 그 사무실 보면 사장님은 실질적으로 누구요? 그 사무실의 진짜 주인은? 이 사람은요? 잔치만 그렇지 사실은 이거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개고객이긴 한데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는 누가 해야 돼요? 이게 실질이요, 실질. 법률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책상, 누구 책상이 더 클까? 글자도 이쪽이 크지만 책상도 더 크다고. 근데 있잖아요, 사고 터지죠? 누가 책임을 져? 여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도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막 불법적 거래를 하면서 도장을 막 찍어댔어. 누가 책임을 뒤집었어? 여기. 자격증을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그죠? 특별한 경우에는 빌려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빌려주지 마세요. 자격증 따서 여러분이 꼭 써먹으세요. 자, 두 번째는 책임지는 게 형사 책임인데, 이게 차이나요? 무서운 거예요, 형사 책임. 이렇게 거짓말해서 속였잖아요? 이게 형사적으로 보면,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처벌 받을 짓을 하게끔, 그죠? 내버려두면 안 됐었는데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이거하고 다르게 법조문이 또 있어요. 그게 50조 조문이에요. 중개사법 50조 조문에 가면 이럴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생소해서 여러분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 고용인 A는 거짓말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법에 따르면 정도에 따라서 그게 심하면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약하면 징역 6월, 더 약하면 징역 한 달, 더 약하면 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는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하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요. 근데 법조문에서는 그랬을 때 사장님이 어떻게 되냐?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유가 뭐예요? 위하고 틀려요? 위에는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위에 건. 근데 여기는요. 왜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치게끔 내버려 뒀냐 이거죠? 감독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홀히 했다고요. 감독 소홀.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야. 그게 50조예요. 조문이 틀립니다. 두 개가. 50도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처벌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과실 책임이다. 여기는 무과실 책임인데, 무조건 책임인데 손해배상은 요거 벌금 받는 것은요 과실 책임. 그러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 정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징역을 살리고 그러면 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때려봤자 뭐예요? 벌금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벌금이요. 벌금 정도로 감독을 잘못한 정도니까
징역이 없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 거예요. 그 만에 하나. 자, 이거 보고 교재를 밑줄 그을 거야? 만에 하나.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분이 고용인에 대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래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한 점도 없다면, 그럴 적에는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벌금을 물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벌금을 물리면 안 된다는 거지. 감독 잘했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나오네? 뭐가? 형사처벌은. 근데 손해배상은 어떻습니까? 같은 행위지만. 물어주는 거, 무조건 책임지는 거지. 요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 두 개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고용인이 사고 쳤습니다. 그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거고, 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랬을 때는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은 안 받고. 그죠? 좀 힘들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그걸 시험 볼 때까지 두 개를 잘 구별해서 가셔야 돼. 예? 자,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03페이지. 가로 3번에요. 반가로 2번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별표하시고.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밑줄을 좀 많이 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반가로 2번 부분은 별표를 해두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고용신고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을 바로 보십니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등록관청에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 거기만 일단 딱 밑줄 긋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입니다. 이때는 둘째 줄 보시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10일 이내. 그 두 개를 잘 구별하시고.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첫 줄요. 고용신고는 뭐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까지 밑줄 긋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추가적으로 볼 내용이 있는데 1월 달에 우리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 네모 2번 가십니다. 밑에. 근거규정, 가로 1번에 근거규정 나온 거 있죠? 보겠습니다. 첫 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무상행위는 영업상행위라고 나오죠? 104페이지 중간 정도의 시커먼 네모 2번 밑에 가로 1번에요. 첫 줄.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뭐요? 본다. 본다의 동그라미를 꼭 쳐두시고 본다. 이렇게 끝에. 자, 그래서요 105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에 민사책임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밑줄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상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그죠? 잘못이 혹시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 여기가 핵심이고. 넘기십니다. 106페이지에 가로 5번에 가면 형사책임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5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양벌 규정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50조 조문입니다. 50조 조문요. 자, 양벌 규정 거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요 중개보조원 또요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자, 중개 업무에 관해서 중개 업무를 보다가 이런 뜻입니다. 이 법 제48조 48조가 뭐냐면요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48조 또는 49조 49조도 뭐냐면요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는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요 당연히 그 행위자를 벌 주겠죠. 그 행위자를 벌 주는 것 이외에 행위자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벌 주죠. 어떤 벌을 주냐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때린다 이렇게 돼 있다고. 과한다 이게 때린다 이런 뜻이요. 벌금을 때린다는 얘기요. 해당 조라는 거 해당
조문. 조라고만 돼 있습니다만 무슨 의미라고요? 조문.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을 때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요 사람이 한 거짓말 요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개공 그 사람도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런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밑에 있는 소공이나 중개보존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짓을 했다 이랬을 때는 요 50조 양벌 규정에 근거해서 개혁공인중개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런 뜻이야. 요 조문에 나와 있는 요거 이하로 처벌한다. 요 조문에 나와 있는 요거 이하로 처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해당 조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고요? 벌금을. 뭘 때릴 수는 없고 징역은. 징역 안 되는 이유. 왜 징역 못 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독을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징역 살리면 억울하잖아요. 심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징역은 아니고 뭘로만 때린다고요? 벌금. 근데 이 벌금도 자 지금부터 봅니다. 벌금도 거기 자 셋째 줄 끝부분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상당한 주의입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중의가 아니고 주의.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거. 감독을 할 만큼 했다면 그때는 벌금 때려서는 안 된다. 요 케이스하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났는데 이분이 자격증 따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격증이 없는데 누구냐면 이분이 부칙개공이야. 자격증이 없는데 부칙개공이야. 이번에 자격증 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로 취직한 거죠 지금? 소공으로 취직한 거예요. 어디에? 복덕방 할아버지 밑에. 이분도 연세가 높으셔요. 사무실에 나오셔요 안 나오셔요? 안 나오셔. 도장 맡겨놓고 들어가셨어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 혼자 다 해요 이 사무실. 처음 면접 보러 갔더니 이 노인분이 그냥 사무실 인수하지 그래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인수하기 좀 겁나잖아. 그래서 인수 안 하고 그냥 소공으로 일할래요. 그래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속이 나온 거야. 단속이 나오면 이 사장님이 사무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 나오면 막 계약서 같은 거 보고 도장 찍혔나 그거 보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 A. 그런데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데 안 나오시잖아, 솔직히. 근데 사장님 안 나오시고 제가 이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 단속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출타 중이시라고. 그 언제 들어오시냐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래 놓고 거짓말을 하고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여기가.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지금 단속 나와서 막 그러는데 사장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못 나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연세가 높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정이 때리려면 때리고 등록 취소하려면 하고 나 몰라 지금. 그렇게 전화 왔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면서 선생님 저 어떻게 이제 곧 다시 또 단속 나온다는데 안 오시고 이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연세 높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어디로 가시느냐면 110페이지 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3절에 보면 업무 범위라고 돼 있죠. 여기서 앞부분은 요건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자, 112페이지 펴십니다. (112페이지)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업무가 나옵니다요. 근데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 공부하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오픈하려면 요건 5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14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설립 목적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를 오픈할 수 있다. 그런 거 공부한 적 있죠? 근데 14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유명한 14조.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14조예요. 그럼 14조가 뭐냐면 법인의 업무예요. 법인의 업무. 근데 법인의 업무가 그때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주 업무는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의 업무, 일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 업무는 중개업이에요. 그러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7가지 업무가 된다. 그죠? 원칙적으로 7가지 뺀 나머지는 못하는 쪽이야. 못하는 거야. 요 중개업하고 중개업은 우리가 용어의 정의부터 많이 봤던 거죠? 네, 이건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본업이라고 하는 건 인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뭐예요? 부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6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건 법인 개공의 업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을 오픈을 하시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아, 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의 업무. 자격증을 따서 내가 사무실을 차리면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6가지 정도 부업으로 할 수 있고 그죠? 더 나가서 나머지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업무니까 이 6가지를 갖다가 간단히 볼 텐데 여러분들은 내가 나중에 자격증을 따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거 구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오른쪽 112페이지, 왼쪽요. 112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반가로 2번이 있어요. 겸업 범위라고 되어 있는 게 부업이에요. 부업. 6가지가 나오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첫 줄을 비추고요. 상업용 건축물요.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상가 빌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주택 나왔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뭐라고요? 임대관리다. 거기까지만 딱 밑줄 보시면 돼.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임대관리예요. 뒤에 보면 관리,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관리업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보더라도 보면 임대사 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임대관리가 뭐죠 그 전에? 임대관리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설관리. 화장실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지. 또 한 가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뭐 그렇게 되면 재계약을 할 건지 그죠? 나가게 할 건지 월세 올릴 건지 얼마 올릴 건지 비었을 때는 집어넣고 이 임대차 관리가 2번째예요. 하나는 시설관리 또 하나는 뭐예요? 임대차 관리 2개 합쳐서 임대관리 그죠? 이 한국 빌딩도 임대관리 해주시는 남자분이 있어요. 건물주하고 뭐 동생인가 뭐 이래.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임대관리야. 어디 뭐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주고, 그죠? 뭐 걷기도 하고, 뭐 세금들 소스 이런 거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어있잖아. 비어있으면 어떻게? 중개업소나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 관리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 여기도. 그 임대관리예요. 그런 임대관리를 누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법인이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좀 시간 좀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은행 KB은행에서 지점장 하시다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원룸 빌딩을 3개를 갖고 계시더라고. 3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방이 하나가 적은 게 한 7, 80개, 많은 것은 100개 좀 넘고 중간게 하나 있고 3개를 갖고 있어. 월세 얼마 들어오겠어. 대출이 엄청 많이 껴있어. 그럼 대출 이자 뭐 세게 받았겠어 거기서? 이자 좀 싸게 했겠지. 그럼 대출 이자 빼고도 수익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분이 못 살겠대요. 이게 몇 개예요 지금? 한 300개 가까이 되잖아. 잠을 못 자겠대. 친구하고 안 만나서 식사도 못 하겠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저 몇 톤데요? 뭐가 고장났다고. 저 몇 톤데요? 이번에 나갈 거야.
몇 호인데요? 사람도 구별도 못하겠고, 일단은 자기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해먹겠대요. 그래가지고 3개 중에서 좀 있으시다가 2개를 팔아치웠어. 그리고 하나만 갖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해요? 응? 사람을 쓰면 되잖아, 사람을. 자기가 왜 직접 전화를 받고 그래요? 그것만 관리해주는 사람을 월급을 200을 주든 300을 주든 쓰면 되잖아. 그게 임대관리예요. 쓰고 그 사람이 다 관리하도록 다 전화 받고 다 처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사람한테 월급 주고 조금 감시하고 그 자기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면 되잖아. 근데 꼭 자기 스스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면 이게 못한다고 이게. 이게 사람 나름인데 그게 임대관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들은 자기 사무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사무실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뭐라고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응? 그 건물주한테. 그죠? 그 자기가 관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건물주가 하지 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받고 관리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이제 보통 건물주가 이게 통건물이다 그러면 거기 무슨 뭐 전기세 뭐 이런 것들 걷는 거 있잖아. 원래는 그 건물주가 막 다니면서 얼마 썼지? 이렇게 하면서 계산 뽑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십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이 부동산 사장님이 해줘. 그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연수가 높으시니까 해줘.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마운 대가가 뭔지 아세요? 어? 2가지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건물주는 건물주들끼리 통하는 거야. 모여도 그렇게 모이고. 그러니까 다른 건물주한테 이 부동산 사장님 너무 일 잘해. 좋은 식으로 얘기해주고 건물주를 소개시켜줘. 거기서 물건 나오는 거야. 2번째는 그 사무실에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데 월세를 안 올려. 월세를 안 올려. 고맙다고 건물주가. 그리고 다 맡기고 거기 뭐 비어있으면 다 집어넣는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건물주는 쭉 떨어진 데 사시는데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중개업하시면서 임대관리 신경 쓰시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물건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만 만약에 다른 건물을 임대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많이 하기는 힘들 거예요. 중개업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자기 몸 닿는 데까지 해. 그러다 뭐예요? 그렇지. 뭐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또 살짝 고용해서 부동산 일도 시키면서 또 그 사람 그 일도 보게 하면서 자기 직원 일도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러다 만약에 그게 막 빌딩이 막 여러 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담해서 딱 맡기고 키워나가야지. 자, 그런데 가끔 임대관리에 관련해서 사고가 터져. 아시죠?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이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다 소문났어.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다 맡겼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탁 트이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야. 이게 월세 지금 받는 그건데 이걸 전부 다 전세로 돌리면 목돈이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월세로 이렇게 놓고 있는 다가구 원룸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전세로 주인 몰래 다 돌리는 거야. 그러면 전세금이 들어오면서 5억, 10억, 20억, 30억 돈이 쌓이는 거야. 그동안에 뭐야? 월세는 막 들어가고 있지? 월세는 막 집어넣는다고 주인 통장으로. 그래서 드디어 목표치인 50억이 쌓였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튀어야지. 중국으로 보통 많이 도망가잖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중국이나 동남아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에 나지. 이렇게. 이제 먹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진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수년 동안, 오랫동안 뭐예요? 그 건물주들의 뭐예요? 신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기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작용은 또 있다, 이거지.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처럼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지. 두 번째처럼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밑줄 그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고시원 건물이에요. 고시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리빙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름이나 뭐든 간에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이 있는데 고시원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 누가 살고 있죠? 이번 화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시텔이라고 하는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예요? 원룸이요. 조그만 그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근데 돈 있으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월급 좀 많이 받고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질 않고 어디로 가죠? 오피스텔이나 원룸 쪽으로 가요. 차이가 뭐예요? 여기가 환경이 더 좋겠지. 예?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잘한대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싱크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밥을 못 해먹는다고 안에서. 여기는요 싱크대가 있고 옆에 가스 들어와가지고 밥을 해먹는 게 있잖아. 있고.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안정적이어서 이 사람들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죠.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죠.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찜질방이야. 찜질방이에요. 이거 하루 벌어서 수입 사는 분들이잖아. 근데 그게 일감이 줄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니까 비용을 또 줄여야 돼요. 여기서 주무셔요. 그러다 경기가 좀 살아. 이렇게. 이게 계절도 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찜질방, 봄, 가을 이렇게 했을 때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전시설 같은 것도 좀 잘 갖추고 막 그래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공실도 많고 드나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벌이가 수익률이 얘보다는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방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익률 나올 수 있게끔 돈 좀 투자하십시다. 응? 이게 뭐예요? 이용에 대한 컨설팅이죠. 부동산 컨설팅이죠. 오케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거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야. 그런데 보면 막 가구점 같은 거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여기 가구점 있다가 또 요즘에 경쟁이 심하면 안 되면 여기 막 공실이고 그러잖아. 그쵸? 이거 걷어치고 나갔어. 비어있어.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어제 갔던 맥주집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요런 데 여기 들어간 거예요.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여기가 노량진 수상시 아니야. 새로 간대. 새로 이사 간대. 거기서 술 드시고 나오면 지하철로 가면 여기가 지하철역이야. 여기 앞쪽이. 그럼 여기서 소주나 이런 거 드시고 보통 여기서 소주 드실 거 아니에요. 드시고 갈 때 여기 앞을 지나게 돼 있어. 그럼 가면서 그냥 지나가? 입가심으로 맥주 한잔하고. 맥주집에 여기가 맥주 한잔하고 가자고 그래. 그래서 맥주 한잔 이렇게 하다 보면 뭐라 그래? 한국 부르고 가자고 그러지. 그래서 그 위층은 노래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제 목요일인데 비는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대박이에요, 대박. 이 아이디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나온 아이디어. 왜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 자기가 느껴요. 여기서 해먹고 소주 한잔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도 맥주집 있어요. 건너가지고 여기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나가다가 여기서 하고 바로 택시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하철로 이렇게 가는 거야. 코스를 알잖아. 코스를. 컨설팅이에요, 이게. 그게 만약에 자기가 안 했고 자기가 안 하고 비었어. 그럼 뭐라 그래? 손님 오거나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야,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럼 잘 될 거야. 그거. 그게 컨설팅이에요, 그게. 별것도 아니요. 예? 별것도 아닌 게 아니지, 사실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근데 그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게 자기 주변에. 아, 여기는 뭐 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맨날 부동산만 보이잖아요. 아, 여기는 뭐 하면 좋겠다, 이런 거. 그걸 느껴가지고 그걸 갖다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느끼지만 실행 못 옮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잖아, 이분은. 그 보상 받잖아. 예?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네. 경영이란 말이 2번 나와. 경영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첫 줄에다가. 요것은 동그라미 3번은 별거 없어, 이거예요. 뭐냐면, 중개업소를 운영하시겠다는 분한테, 부동산 사장님한테 중개업소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사람한테, 사장님한테. 그래서 요 광고는 이렇게 하시고요. 요때는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게 좋겠어요.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이 말이에요. 경영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경영 컨설팅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처음에 창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죠? 잘 하시는 분, 사무실 가서 구경도 하고 얘기도 들어봐서 이 사람이 우리 손님 관리하는 건 이렇게 하고 광고는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하면 그거 막 적어가지고 이제 창업하면서 자기도 써먹으려고 하지요?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 이렇게 했어, 나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막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 솔직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만 밑줄 보시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분양대행 뭐예요? 건물을 맡아서 대행해 주는 거. 분양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자, 오피스텔 분양합니다. 그럼 거기 분양팀이 있어요. 분양 1팀, 2팀, 3팀, 4팀. 팀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 밑에 뭐예요? 실장님들 있죠? 상담하시는 실장님들.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팀이요.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 이루어지잖아요? 분양 이루어지죠? 그럼 돈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갈까요? 팀장이.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팀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면 취직하는 루트가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 분양팀의 실장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실장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소공으로 취직한다고. 세 번째는 경매 컨설팅 회사 이런데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건 역시 중개사무소 실장님으로 가는 게 제일 많지. 그 다음에는 분양팀이야. 이게 뭐예요? 분양할 건데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분양 뭐라고 그래요? 대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분양 대행을 해서 그 한 채 분양을 하면 떨어지는 돈이요. 꽤 커요. 막 몇 천만 원씩 돼. 그럼 나눠 가지더라도 한 건 분양했다 그러면 요 실장님한테도 꽤 떨어지지. 막 아무리 적게 떨어져도 500, 막 700, 1000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분양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한 건 하면 큰 돈을 만져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요 분양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소를 찾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중개업소 실장님으로 딱 오는 거야. 상담은 잘하지. 응? 사장님, 사모님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실장님 왔는데 한 건 하니까 얼마 들어와요? 30만 원. 그것도 자기한테 다 들어와요? 또 떼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뭐예요? 에게 하면서 가버려. 요리 가자. 요리 가지 다시.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있던 사람은 요리 오기 힘들어요. 그냥 분양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갈 길이 나눠지는 것 같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잘 정착해야 돼요, 사실은. 예,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없거든. 자기 가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분양이야, 분양.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다? 뭐, 오피스텔. 방금 오피스텔 분양 많이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뭐요? 아파트도 분양하죠, 아파트. 상가 분양도 하죠? 분양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분양, 요 하는 데서 분양팀인데 별도로 또 움직이는 조직이 하나 있죠?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20대 초반에. 양보 같은 거 있고. 플랜카드 작업을 해요. 현수막. 1억에 2채. 이거 막 온데 붙이러 돌아다니잖아요. 이건 작업하는 팀이 따로 있어, 또. 그 젊은 친구들 시켜가지고. 그죠? 뛰어다니기 좋아하잖아, 뛰어다니기. 막 시키면 가서 막 붙이고 돌아와. 분양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십니다. 중개업의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사업체 등의 소개. 뭔지 아시겠죠? 중개해주다 보면 손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며칠 날 이사 들어와야 되는데 포장 이사 뭐 잘하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줘봐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는 포장 이사업체를 갖다 소개시키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좀 소개시켜 달라고 또 와서 또 명함 주고 가고 그래. 그럼 받아뒀다가, 그죠? 여기도 한번 시켜보고 저기도 한번 시켜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오는 게 많은 이사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머지는 다 명함 찢어버리고 그거 딱 놔뒀다가 이제 뭐 포장 하실 일 있어요? 알았어요. 그거라고 이게 인테리어도 또 하잖아, 보통. 와가지고 고치고 들어오려고 그래. 괜찮아, 인테리어 업체. 아파트 단지 앞쪽에 보면 인테리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또 뭐예요? 좀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예? 가격도 괜찮고, 그런데 알고 있으면 저기 하시라고, 뭐 별것도 아니에요. 저기 하시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거요, 그거. 여러분들이 할 일이요. 예? 이게 중개업 하다 보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좀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개를 딱 하면 여러 군데서 돈이 들어온대. 왜 그런지 몰라. 복비를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또 등기 맡겼다고 조금 뒷돈을 주지? 이사업체에서 또 뭐 또 맡기고 그러면 또 그럼 떼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대출을 받았으면 또 은행에서도 뭐 꼬불쳐가지고 돈 가져와가지고 입금시키고 그러네? 용돈 같은 게 좀 생기거든. 대출을 막 크게 받게 하고 많이 시키고 그러면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 많어, 지금. 자, 동그라미 6번.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6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여. 자, 경매 동그라미 하십니다. 제목에서만 보십니다. 경매 동그라미, 공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알선과 할 때 알선 동그라미. 마지막 하나 더. 그 줄 끝에 둘째 줄. 동그라미 6번 둘째 줄. 대리 동그라미. 이렇게. 자, 됐습니다. 네 군데 동그라미 쳤어요.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돼요.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경매, 그 다음에 공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요, 알선, 또요, 대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 업무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매 물건인데, 경매 뭔지 아시죠? 경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거 괜찮으니까 들어가 봐. 이게 첫 번째 업무. 두 번째 업무는 경매 물건인데, 법원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야. 대리, 입찰 대리 대신 받아주는 거. 세 번째는요, 공매 물건. 공매 물건은 좀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세금을 밀리잖아요. 뭐 세금을 받을 뭐 세무사나 뭐 아니면 뭐 구청 이런 데서요, 저기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 좀 팔아줘봐요 이렇게 맡겨. 압류해서 그것을
공매 물건인데 대표적인 거 그 말고도 있습니다만 그 공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게 3번이야. 이것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근데 대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신 낙찰을 받아줘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네 번째가 공매 물건인데 어떻게 해주죠? 받아주는 거. 그래서 네 가지예요.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 네 가지 업무예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매 뭐예요? 컨설팅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아시겠죠? 우리끼리 볼 때는 이렇게 부르자고. 예? 네 가지 업무를.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이 경공매 컨설팅을 당연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14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걸. 경공매 컨설팅 할 수 있다. 업무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업무가.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복두파 할아버지 계시죠? 연세 드신 분들. 자격증 없이 옛날 때 해오셨던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는 할 수 있다. 복두파 할아버지는 못하다. 이렇게. 핵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을 따시면 첫 번째 진로를 보면 물론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예. 그래서 기수마다 좀 틀리긴 한데 어떤 기수 같은 경우는 뭐 한 80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창업한 사장님이 한 30분 계시더라고.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 80명이 합격을 했는데 사장님이 돼서 부동산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이 한 30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라고. 합격했다 다 하는 거 아니고. 근데 보면, 가만히 보면 중개사무실의 실장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도 원룸, 오피스텔 이런 쪽에 아니면 아파트 이런 쪽이 많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죠, 그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분양팀.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오래 있는데 여기는 오래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팀장한테 달려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자, 세 번째는 경매 컨설팅 회사. 예.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경매도 배워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요, 주로 가는 진로가. 예. 자, 잠깐 쉬겠습니다.